저도 이제 북을 다녀온 적이 있고, 또 특히 제가 과학기술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쪽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자료도 좀 보기도 했고요. 기존에 북에서 나왔던 과학기술에 대한 보도들, 또 이 남쪽에서 과학기술을 했던 분들이 바라보는 내용들, 뭐 한우석 소장님이랄지 김명철 박사라고 할지, 뭐 이런 분들 글도 좀 봤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뭐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뭐 300만 나사자설도 나왔고 이런데, 핵 하나를 개발하려고 해도 정말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의 그 돈이 필요하고, 인공위생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기본적으로 이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도. 실제로 인공위성이 100% 자력의 기술과 자재, 뭐 이 모든 것을 100%로 쏘아 올렸다고 했고, 또 그것이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또 광명성 3호 2호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저도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특히 3차 핵시험의 경우 특징을 얘기했었습니다. 요즘에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지만 소형화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략 핵무기의 소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달된 나라들의 소형화가 100kg 정도 핵탄두의 무게가, 이것을 이제 소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는 이것을 소형화, 경량화, 그 다음에 다중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핵 분열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 분열탄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핵 융합탄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핵무기 자체는 중성자가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말하자면 나오지 않는 그런 핵무기였다. 3차 핵시험이었다. 이게 2013년 2월 12일이었죠. 예. 아주 저는 이것을 이제 새로운 과학사를 새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날을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것은 영국과 미국 할 거 없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3차 핵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애견하고 있었죠. 예, 할 것이다. 뭐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이런 데가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핵 물질을 탐지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어느 곳에서도 탐지를 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이 지진파, 자연 지진파가 아니라 이런 지진파를 통해서 핵시험의 여부를 알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탐지를 못했죠. 다만 중국 쪽에서 자연 지진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핵물질 방사능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요드라든지 제논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봐도 이것은 한 차원 높은 핵융합탄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 분석가들, 미국을 위시해서 뭐 서방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융합탄이냐 이렇게 제가 북의 과학기술자에게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최첨단화됐다. 그렇게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참 높은 수준의 그 과학기술의 수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성 3호 2호기의 특징.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10가지로 뭐 이것을 분석을 했던데 하여튼 뭐 저는 뭐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우주 개발이 시작된 때로부터 어떤 미국을 비롯해서 뭐 그 우주 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모두가 극궤도의 성을 쏘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나라도 단 한 번도 극궤도의 성에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극궤도의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과학계가 놀라는 그런 성과를 이룩했고요. 두 번째는 인공위성을 실현한 로켓 기술이었습니다. 일단 발사체의 문제였는데요. 뭐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심지어 러시아의 기술로 발사된 남한에서의 나로 있지 않습니까? 나로. 그 발사를 보면은 이제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이다가 발사가 되는 순간 뭔가 쏟아지고 태극기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흘러서 가면 태극기가 다시 선명하게 보이죠.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했더니 즉 소재의 문제였습니다. 즉 발사하는 순간에 3, 4천도의 고열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로켓 자체에 있는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일부적 그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 4천도의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즉 냉각 수단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린다 그래요. 그래서 얼음을 얼려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3, 4천도의 발사 순간에 3, 4천도의 열이 올라갈 때 이 얼음이 녹으면서 떨어지고 거기서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저도 유튜브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명성 3호 2호기는 유튜브에서도 나왔다시피 전혀 이러한 현상이 없었습니다. 뭐 얼린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료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재혁명입니다. 즉 일부의 열에 많이 반응하지 않는 어떤 소재를 다시 개발해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아마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체철의 순도의 보장으로서 새로운 그 소재혁명을 이루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였고, 북에서도 뭐 이것은 어느 정도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리길 걷기, 즉 이제 그 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 북쪽에서는 자리길 걷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 발사 장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이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는데 결국 인공위성을 쏘아놓고 그 다음에 자리길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필리핀 쪽이었는데요.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그 전에 해사기구, 국제 해사기구와 국제 그 항공기구 이런 데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자리길도 궤도도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 쪽으로 날아갈 때에 거기서 원래는 이 광명성 3호 2호기 내륙 쪽으로 궤도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리끼를 변경한다면서 내건 명분이 뭐냐면 내륙으로 했을 때 필리핀 주민이 다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바다 쪽으로 피해가 덜 가는 바다 쪽으로 이 궤도를 수정하겠다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볼 때 핸들 꺾어서 가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주 공간이 넓고 한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낮은 속도로 가면 모르겠는데 거의 마의 속도로 나르기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GPS의 발달, 소프트웨어의 발달, 이 조종 기술이죠. 그것을 원격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발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즉 북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자리길 변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즉 이것을 뭐 다 세계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이 인공위성 로켓입니다. 인공위성이 아닌 여기다가 핵을 탑재한다든지 하면 핵무기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MD 체제 아닙니까? 미사일 디펜스 소위.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공격적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대 측에서는 이것을 막을 MD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날아오는 MD를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대단한 의미를 갖죠. 미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존 캐리나 전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이 이미 조선이나 이란의 ICBM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기술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미국이 영원히 MD 체제라는 것이 이 조선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자리길 걷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세 번째 정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 로켓인데 0.01도의 오차만 생겨도 나중에 수만 킬로 갔을 때 엄청나게 이 오차가 생기겠죠. 지금 발달된 나라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차 한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수십 킬로미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에 전화를 해보셔도 확인이 될 겁니다. 이 광명성 3호 2호기 공차가 어느 정도 됐느냐? 불과 수미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수십 킬로와 수미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프로 선수와 유치원생 정도의 실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또 이 정밀도는 또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수천 킬로를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 이런 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는 것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무기화했을 때요. 엄청난 오차를 가지게 된다면 원했던 타격 목표를 타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것이 정확도를 보자면 불과 수미터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음 먹은 곳에 마음 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격미사일에 있어서도 미국의 공격미사일과는 군사 미사일과는 대비가 되지 않는 정밀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북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로켓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에 CNC 기계, 즉 공작 기계인데요. 컴퓨터 누메리컬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자를 따서 약자로 CN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발달된 나라들이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CNC의 선진국이라고 이 얘기들을 했었죠. 이 부분은 북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CNC의 발달이 없었으면 뭐 아무리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로켓을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정밀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북을 이렇게 지키는, 또 이 군사강국 이런 데 가는데 아주 필요했던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CNC의 패권을 잡았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CNC가 1994년 도에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서거를 하죠. 이후에 이제 그 세계는 북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최고의 우방국, 형제국이라고 했던 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고립 압살책은 이제 가속화됐고요. 결국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그리고 세계는 사회주의는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 붕괴론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지막 사실은 뭐 쿠바, 리비아 당시에 이런 데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뭐 아주 전체 그 사회주의 국가들 속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소위 이제 그 러시아가 연방 체제, 소련 연방 체제를 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를 고수했고 뭐 지도했다고 할까요? 그런 체제로 갔었는데 사실은 이게 붕괴됨으로 해서 소련 연방이 붕괴됨으로 해서 이제 동국군 사회주의가 몰락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중국 역시 계획 개방으로 갔고 이제 조선이 남았던 거죠. 여기서 조선만 이제 짓밟고 없애면 제국주의는 영원하리라고 아마 미국이나 그 연합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었고, 그랬을 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뭐 금속, 전자, 전기 이러한 재료들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에너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식량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동남아에서 수입했던 그런 그 쌀이나 곡물 이런 것들도 미국이 만약에 북에 수출하게 되면 당신네들도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식량조차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혹독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이때 1995년 4월 29일 날 2개의 문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가지 문건을 받고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 문건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문건은 지금 그 북주민들이 굉장히 식량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니 국가 자금을 들여서 식량을 수입해 달라는 그 일꾼들의 그 수표를 바라는 그 문건이었고요. 또 한 문건은 CNC 개발자들이 국가 자금을 CNC화에 돌려달라고 하는 이 문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굉장히 정말 2가지 다가 중요한데 어느 것에 수표를 할지 참 눈물이 나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CNC의 자금을, 국가 자금을 아주 뭐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국가 자금 자체. 그것을 CNC화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수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량난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곡물을 수입하자고 했던 그 일꾼들은 여기서 상당히 심한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민을 하느님같이 숭배한다는 우리 장군님이 말이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인민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데 여기에 수표하지 않고
무슨 CNC 나중에 기계는 들여와야지 연구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표를 내놓고 낙원기계연합기업소라고 하는 CNC 개발하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그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한테 지금은 일꾼들이 내가 왜 CNC 참 CNC라는 말이 생소했다고 그러면 일꾼들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왜 CNC에 수표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영원히 제국주의 노예가 되느냐, 예? 밥을 좀 식량난을 좀 해소하면서 영원한 노예로 살 것이냐 제국주의, 아니면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CNC 여기 그래서 이제 자주적 근위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주적 근위병으로 살 것이냐, 즉 영원히 조금 배고픔을 가시면서 영원한 노예로 살 것이냐, 이것을 고민했다고 하면서 CNC에 이 투자한 서명한 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어려워도 가고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켓의 정밀화, 그 다음에 이런 군사무기에 아주 지금 현재의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군사과학기술의 이 기본이 되는 이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북의 CNC화는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저도 CNC 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즉 아까 말씀드린 소위 서방의 그 CNC, 아시아, 일본이 있지만요, 여기를 이런 모든 국가들이 지금 약 9축 CNC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죠. 북에서 제가 봤던 걸로는 지금 13축까지, 제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 하여튼 제가 보았던 보도에서는 13축까지였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15축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NC를 아시는 분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북의 CNC의 최고봉은 뭐냐, 이 패권을 쥐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차원이 다릅니다. 즉 서방에서는 유연세포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CNC 기계 한 대 한 대에서 가공된 것을 이것을 연결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넘겨서 하는 이 가공 할 수 있는 것을 유연세포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서방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던 CNC 선진국들이 했던 나라들에서 가졌던 기술이고요. 어미 공용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죠? 즉 CNC까지는 영어인데 어미 공용기계, 이것은 완전히 조선말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처음 개발했다는 것이죠. 2011년 9월에 다시 낙원기계연합기업소로 찾아갑니다. 김정일 국방이. 이때 어미 공용기계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과학기술자들 일꾼들이 대답하기를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이 기계가 완성되면 다시 와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해 한 3개월 후에 서거를 하시죠. 그런데 2012년 2월 달에 노동신문에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게 됩니다. 낙원기계연합기업소의 어미 공용기계, 이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이 어미 공용기계를 완성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장군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 공용기계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이 어미 공용기계를 일반적으로는 유연세포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책입니다. 즉 CNC 기계 한 대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000가지다.
그러면 이 한 대가 2,000가지 부속품을 다 깎습니다. 그 조리까지 해냅니다. 똑같은 CNC 기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게 어미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는 어미, 예? 어머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한 대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럼 지금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보도에 따르면은 2012년에 15,000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뭐 기하급수학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죠. 약 축구장 7배 크기의 공장을 건설했고요. 여기에 대한 냉난방은 지열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도 뭐 지열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선진 기술이죠. 남한에서는 이제서 이제 지열을 이용한 그런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발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CNC는 군사 강국으로 가는데, 즉 성문 정체를 완성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기에 수표했다. 나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뜻을 몰랐던 일꾼들이 그래서 장군님이 여기에 수표했었구나 하면서 그 모든 오해를 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런 사죄의 얘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장군님과 CNC라고 하는 소설로도 나와 있어서 아마 이 CNC 개발에 대한 것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핵융합에 관한 문제요.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수소, 삼중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융합을 시키는 거죠. 즉 이제 핵 분열이 아니라 핵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융합을 시켜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힘, 그것을 무기도 만들고 에너지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통적으로 핵 분열탄을 만든 후에 10년 후면 핵융합탄, 즉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즉 지금까지의 융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핵 분열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한 고에너지를 가지고 융합하는 형태,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적으로는 하나는 카토막이라고 하는 이런 노에서 노를 통한 그 전기 자기장을 띄우는 이 노를 건설해서 이 핵융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것은 역시 이 시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방법. 이 두 가지가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사실 핵융합에 대한 것은 러시아가 먼저 시작해서 카토막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러시아 용어입니다. 그런데 1989년 3월 23일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기자회견이 하나 열립니다. 체코 탄생의 마틴 플라이슈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미국 출신의 스탠리 퍼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핵융합에 성공했다 상원에서 뭐 이런 발표를 해서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역시 흥분했습니다. 미국 과학계 역시 뭐 말할 수 없는 흥분이었고, 세계가 이것이 상용하게 되게 되면 진짜 인류의 에너지 자체가 영원히 해결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뭐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죠. 그러나 이것이 사기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것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술로 이제 결정하면서 이 핵융합에 대한 예산을 이제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를 합니다. 핵융합. 그러나 조선은 계속 핵융합 기술에 더 알청 박차를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193월 23일 날 말하자면 이 유타주에서 그런 미국 과학자들의 사기 기자회견이 있고 난 두 달 후에 1989년 5월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방한 온도에서 즉 상온이죠. 핵 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과학계에서는 저것도 거짓말이다, 사기다, 미국처럼 사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에 미국이 이 북의 그 핵융합 기술에 대한 여기에 자극을 다시 받아서 미국 해군 사령부 안에 이 핵융합 연구소를 만들고요. 다시 국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역시 대덕 연구단지에 이 핵융합 실험실을 여기 만들어 놓고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당시 러시아도 참여했더라고요, 여기에. 일본, 인도, 그 다음에 EU 등등이 여기에 참여해서, 결국은 이게 2007년 9월 14일이었더라고요. 대덕의 연구단지를 만든 것은. 그래서, 2010년 4월 26일 날, 핵융합에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발표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30년에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2010년 5월 8일이었던가요?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통신에서 상온에서의 핵융합, 근데 여기는요, 상온에서의 핵융합이 성공했다가 아니라 기계장치를 설계하고 이 기계장치의 완성을 이룩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죠. 역시 세계가 깜짝 놀랐으나 이것을 부인하는 나라는 두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명분이었는데요. 이것은 우스울 얘기고요. 세계 과학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0일 날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깜짝 놀랄 기사인데요. 수소붕소, 이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소붕소 집초기를 이용한 핵융합에 대한 성공, 뭐 이런 제목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핵융합을 하는 것은 중수소를 이용해서 카토막이나 기존의 그 레이저 방식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거 아주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수소붕소 집초기에 의한 핵융합.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효율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소붕소 핵융합 반응을 얻었는데요. 약 10억 도에서 수소핵과 붕소핵이 융합을 하고요. 이때 갈라지는, 즉 분열하는데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에너지 발생 도수를 보면 25억 도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수소붕소 집초기에 의한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느냐, 그걸 섭씨로 계산을 해서
수십억 도에 이른다 이렇게만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몇 도인가는 얘기하도 이것은 하여튼 기존의 에너지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언제까지 상용화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수년 내에 한다. 이건 인류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중성자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무중성자 핵융합으로서 전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의 기술, 이건 작은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조선은 이 에너지 하나로 아마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족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난 화석연료가 이제 없어지겠죠. 지금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으로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환경 문제, 이것이 완전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발전소, 그다음 차량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모든 운송수단. 하여튼 이 화석연료로 지금까지 에너지를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이 환경 재앙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나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태양이 없어진다고 해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꿈의 기술, 인류가 염원해 왔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주 이제 상용화 단계 몇 년 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경천동지할 일이죠, 세계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과학기술계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10일자 신문에 보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과학기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주목해서 볼 것은, 첫째, 우주 생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미립자, 소입자, 이 대한 것을 세계 과학계가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해서 미해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성과 있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정웅 선생이나 소위 이제 군사과학기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UFO의 문제인데요. 이 UFO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해결돼야 할 문제가 이 연료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이런 비행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이란에서 2013년도 5월 달에 방안에서 UFO를 띄우는 그것이 공개돼서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우주 비행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것을 놓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주 비행체라는 말을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2월 12일자. 이게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주 비행체에 대한 기계 설계 부분에 대한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애정훈 선생님이나 일부 그런 군사과학기술을 논하는 분들의 얘기가 때로는 허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허황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이것은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보도 내용들, 또 과학기술 성과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모든 나라는 기밀이 있을 수 있고요. 최고의 기밀은 역시 군사 기밀일 텐데, 그것을 미리 누군가가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인류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이 위에도 있습니다. 북에는.
아마 북이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랬지, 실제로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십 번 받고도 남을 만한 연구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주체철이죠. 이것은 뭐, 비콕스에 의한 제철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서, 이것은 이제 제철을, 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것이 콕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광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콕스, 즉 콕스를 쓰지 않고도 이 철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그 북에서 성공해냈으니까요. 이것은 인류사에 없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물리학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됐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2010년 11월 9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완성을 했고요. 이후에 12월 25일인가에 이것을 축하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내려가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서 학위도 주고 이렇게 크게 격려했던 이 사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사가 세계 과학 또 물리학 뭐 이런 데서 놀랄 만한 성과이고요. 이것은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체 비난론인데요. 이거 역시 지금 우리가 소위 화학 제품들은 대부분 석유에서 뽑아내는 제품들입니다. 화학비료 역시 나프탈렌에서 뽑아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존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북이, 조선이 석유 매장량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무연탄, 북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이 무연탄 내서 이러한 화학 물질을 이제 거기서 뽑아내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옷감도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 비료도 나오고요. 근데 비료 같은 것도 역시 석유 제품에서 나온 것은 땅을 산성화시키지만 거의 이 주체 비료 같은 게 알칼리화 시키는 유기질 비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체 비난론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이 알코올 이런 것들로 해서요 460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북은 지금 이 비료 생산이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144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알곡 생산량을 비료 1톤당 얼마 잡느냐? 화학비료 1톤당 알곡 생산이 10톤을 잡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것만 놓고 본다면 약 1440만 톤의 식량이 생산됐다고 해도 과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식량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얼토당토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북에서는 먹는 문제에 대하라고 하는 그 담화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들은 것은 뭐냐면 먹는 거, 즉 식량이 아니고요. 즉 다만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술, 고기, 빵, 국수 등 이런 간식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한 차원 높게, 한 차원 높게 이제 이 먹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캐리스베 아시죠? 미국 목사였는데 한국계 미국 목사였죠. 북에 가서 이 간첩 혐의로 형을 살다가 노동교화형을 살다가 결국 이제 풀려 나온 분인데 이분의 석방
사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케네스 베이의 어머니가 어느 한 방송사입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을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북에 가서 간첩 행위를 하는지는 몰랐다. 아들이 뭐 북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근데 아들이 북을 다녀오면 왜 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북은 굶어 죽는다고 얘기해서 가봤더니 뭐 무슨 먹어도 말이죠. 유기농만 먹고 정말 그 진정한 먹거리, 사람에게 이로운 그 먹거리만 먹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계해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독일이나 이런데 선진국가에서도 뭐 다들 유기농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북에서는 그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고 해가 없는 이러한 그 식물성 농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아메르맥틴이라고 하는 농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식물에서 한 5가지로 기억하는데요. 이 5가지 식물을 일정한 그 가마속에 넣고 열을 가합니다. 거기서 농축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농축액을 희석시켜서 이제 그 분사하는 방법으로 해충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해충은 북의 과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냈을까? 즉, 이 애벌레 때 가장 많이 그 채소나 이 곡물에 피해를 입히는데요. 이것은 이 고등동물이나 이런 것들 살아가는 말하자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신경 조직으로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만 마비시키면 이 애벌레들이 전부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 개발한 끝에 그 식물성 농약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북에 아마 어떤 화면들을 보십시오. 특히 농약하는 화면을 보십시오. 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저럴까? 저러다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동물이 먹어도 안전한, 이러다 보니까 토양 오염이 없고요, 수질 오염이 없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농약법. 먼저 이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즉 생산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산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즉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농약까지도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서 크게 제가 북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참 뭐 발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 중심의, 사람 우선의 이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 여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북무기인데요. 이것은 뭐 존 캐리나 척 헤이글이 2013년도 2월에 이미 북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또 지금 공공연하게 모든 백악관이나 이 의회에서도 북무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정론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은 과연 이런 무기를 인류의 멸망을 위해서, 그 끔찍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북의 과학자의 좀 말을 빌려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김일성 주석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쟁 승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은 최고의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김일성 주석의 아주 그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철학. 누구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싸우지 않고 상대를 무릎 꿇리는 그런 거.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은 김일성 주석은 남조선, 즉 남쪽에 유리창 한 장도 깨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에 있는, 남조선에 있는 꽃 한 송이도 다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무혈승리다.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즉 북이 이렇게 고도의 미술, 고도의 군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것, 이것은 결국 미국이 압도적으로 북이 이런 군사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할 엄두를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이제 전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적으로 나가겠죠. 북은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알아듣기도 어려운 얘기 같은데, 즉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북이 지금까지 세계 자주화 전략에서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토로 내걸고 지금까지 세계 인류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런데 북이 그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더군요. 북이 결코 유족해서 우리가 남아돌아서 그 나라들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즉 우리도 어렵지만 그런 나라들이 하루빨리 자주화되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북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세계의 자주화, 평화, 평등, 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 침략과 착취를 기본 본성으로 아는 그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모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앞으로 번영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북과의 적대적 대립, 전쟁, 위기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평화협정을 빨리 맺고 또 전 세계에서 이제 핵무기 배치한 모든 무기를 걷어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시설로 돌려서 그렇게 될 때 모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부흥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가 완전히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미국이 살 길이고 세계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선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70년 동안 우리가 미국이 약속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을 그냥 한 방에 무력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럴 줄을 몰라서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류의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참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저도 놀랐습니다. 군사과학기술 이러니까 야 미국 한번 때리면서 그냥 작살내지, 솔직한 이런 심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선의 이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 기술,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 번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선을 주목해야 됩니다.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조선을 빼놓고 국제 정세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꽝이 될 것입니다. 꽝. 그래서 앞으로 양심과 어떤 진보를 바란다면 조선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머리가 화석처럼 굳어지는 보수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과학자이고 양심 있는 진보적 양심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도 조선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화석화가 돼서 그의 머리는 화석화가 돼서 결국은 보수주의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조선을 주목하십시오. 또 하나 일루미나트 세력의 투자 전도사라고 불리는 짐 루스와 조지 소로스의 말에 우리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이 둘은 약속이나 한 듯이 앞으로 미래에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조선밖에 없다.
세계의 경제는 조선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최고의 투자 전도사 진 로저스와 조지 소로스의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은 수많은 경제 토론회 또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인류 평화 번영, 이것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 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남녘 동포들, 그리고 북녘 동포, 또 우리 해외 동포 8천만 민족이 다 같이 6.15, 14, 7.4 공동선언 이행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히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하루빨리 그 길로 가야만이 이런 인류 번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6.15, 14, 7.4 공동선언 이행에 다 같이 떨쳐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 북의 일상생활에서의 과학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공동문화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개인주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화학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환경 호르몬, 그래서 아토피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죠. 북에서 제가 이제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소위 거품질 건자제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방사능까지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소재를 발명했더라고요. 대단히 이것도 꿈의 기술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화를 발명했다고. 이거 역시 살아있는 기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을 가면 많이 좀 건물이 낮고, 그래서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집들이 다 이런 과학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유형을 보지 말고 그런 걸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대체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자연 에너지. 저쪽에서는 이제 조선에서는 자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 소위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력난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발전도 빨리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더라고요. 남한의 대관령에 가니까 아주 멋있게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그 효율이 떨어져서 이 풍력 발전기를 세워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 프로펠러 있지 않습니까? 네, 풍력 발전하는 프로펠러가 필요한데, 이 기술이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효성에서 이 프로펠러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 효율이 떨어져, 일테면 10년을 이 풍력 발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약 한 3억 정도를 들여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럼 10년 동안 그 한 대에서 3억 원어치의 전기를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자체의 기술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풍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열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지별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남한 쪽에도 갔는데 한 집, 한 30평 정도의 집을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걸 할 경우에 거의 지붕 전체를 덮고 있더라고요, 이 지별판이. 그런데 북에 가니까 한 1m에 2m 정도 크기 이것이 되고 있는데, 온도 자체가 한겨울에도 아침에는 약 50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겨울에도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국수도 그냥 바로 삶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단히 효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기술로 했느냐, 자기 원료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효율이 높느냐, 낮느냐, 이건데, 이런 것을 봐서는 뭐,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열에 의한, 에너지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낙원기계연합소 아까 축구장 크기 7배라고 했는데요. 이곳이 전부 다 지열로 냉난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는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그 다음 은하과학자글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지열 냉난방을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사진을 보면, 이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용한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이 쭉 서 있던데 그런 것들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얘기를 끝으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맺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지 마라. 우리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에 있지 않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식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를 넣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자연을 이용한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에너지 를 통한 에너지란 해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이 분야에도 관심을 돌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고 핵융합 같은 경우에 그 인류의 꿈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수년 내에 상용화돼서 세계를